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백신 부분은 좀 쉽습니다. 단 하나, 이제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면역학 부분인데, 그 부분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목차가 ABCD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A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의 전체적인 특성이었고, B는 이제 코비드 19 질병의 특성, 그 중에서도 진단법을 정확히 공부하셔야 됐고, 세 번째는 사실 파이저나 모더나가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생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백신이 효과가 100%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신이 등장함으로써 좀 강력한 변이들은 사라지고 좀 약화된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해결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가. 파이저나 모더나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도대체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거의 기적이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2003년에 사스 백신을 계속 연구해 봤지만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비드 19의 백신은 1년 반 만에 만들어냈죠. 그래서 거의 기적 같은 사실이고,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저라면 백신에 대해서 출제하고 싶죠. 네. 자, 보시면 뭐 95%까지 효능을 나타냈다. 근데 처음에 변이가 되기 전에 얘기죠. 그다음에 핵심은 뭐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부터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백신, 얀센도 만들었는데, 생물학에서의 핵심은 요거죠. 백신 타겟을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스파이크 프로틴이 몸속에서 형성이 돼야 그 스파이크 프로틴에 붙는 항체들이 만들어지겠죠. 걔가 가장 강력한 항체였죠. 예, 항체는 다양하게 만들어지지만 스파이크 프로틴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파이크 프로틴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스파이크 프로틴에 붙는 항체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중에 감염이 됐을 때 스파이크 프로틴을 막을 수 있는 항체가 메모리셀,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B세포가 남아있다가 그 항체들이 생성이 되면 초기에 바이러스를 다 죽여서 진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험에서는 중요하죠.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고, 그냥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는데, 기존에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양하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냥 플라스미드 벡터 같은 DNA에다가 DNA를 끼워 넣어서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뭐 RNA에다가 LNP는 이건 새로 개발된 방식인데,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이 백신을 집어넣기 위한 약물 전달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새로운 약물 전달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업 비밀이라서 실제로 다른 걸 썼을 수도 있고, 이건 뭐 특허를 걸거나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지질 나노 입자는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중국 회사였나? 그냥 스파이크 프로틴을 잘라서 집어넣은 백신도 만들었어요. 근데 스파이크 프로틴만 있으면 걔는 뭐 감염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몸 안에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백신을 만들 때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인데 리플리케이팅, 복제를 할 수 없도록 일정 부분을 삭제한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식도 있고, 얘는 복제는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을 마비시킨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얘는 뭐 약품 처리를 하거나 열로 쪄가지고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다음에 집어넣는 방식. 굉장히 방식은 많은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방식이 많았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mRNA 백신이란 새로운 방식이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mRNA 백신을 사용을 했고, 백신이 성공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짧은 기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mRNA 백신은 인공적으로 RNA들을 합성한 다음에 백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그 서열만 바꿔서 다시 생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변이가 계속 나왔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근데 바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음모론이고. 예. 근데 하여튼 원칙은 쉽게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다를 시험에서는 중요하죠.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이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것도 놀랐고 이게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도 놀랍죠. 어찌됐든 인공적으로 합성한 mRNA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mRNA를 집어넣으면 이제 사람 세포 내에 들어가면 세포가 이 mRNA가 자기가 만든 mRNA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해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일부의 뉴클레오자이드는 아예 자연계에 없는 뉴클레오자이드를 집어넣어요. 이유는 아무리 짧은 mRNA이더라도 얘가 결국 나중에 심각한 생태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변형된 뭐가 새로 작용기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계에서 세포들이 쉽게 복제하거나 이용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합성된 mRNA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지질 나노 입자를 캐리어로 약물 전달 체계로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LNP라고 하고 리피드 내노 파티클이죠. 뒤쪽에 다시 설명이 있고요. 기존에는 가장 유명한 게 라이포좀이었죠. 예.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라이포좀에다가 보통 투입을 했는데 얘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험에서 질문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mR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뒤쪽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고 그냥 뭐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고 당연히 바이러스 자체 기능을 못하도록 일부를 삭제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집어넣는데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 수 있는 뭐 DNA나 RNA를 집어넣으면 되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양한 게 있다. 이 서브 유닛 백신이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프로틴을 자른 형태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뭐 개발하기 쉽겠죠. 자, 다음 가장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백신들만 보면 파이저하고 모더나였죠. 네,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 지질 나노 입자 LNP로 포장을 했고 인공합성 mRNA 그리고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mRNA를 집어넣은 거죠. 두 개는 같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기존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잘라서 불활성화 시킨 거에다가 사스코브2에 얘도 스파이크 프로틴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자, 중화항체란 부분은 얘도 언론에 한참 나왔어요. 그 백신이 개발되고 이게 진짜로 백신이 작용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 첫 번째 중화항체의 생성률이 높은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항체는 질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용어부터 보시면 Neutralizing Antibody를 번역한 게 중화항체입니다. 근데 약간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는 영어에서 Neutralizing하고 한글의 중화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중화는 가운데로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Neutralizing은 가운데로 맞춰준다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무력화하다, 무효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직역을 한 건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그냥 중화항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얘를 이해하려면 화학에서 산염기 중화 배우시잖아요. 염산, HCl은 먹으면 죽죠.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NaOH, 수산화나트륨도 먹으면 죽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살기 힘들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빨래할 때 양잿물을 썼기 때문인데, 양잿물이 NaOH, 좀 희석한 거긴 하지만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HCl 염산과 NaOH를 섞으면 HCl의 H하고 NaOH의 OH가 합쳐서 물이 되죠. 그 다음에 HCl의 Cl하고 NaOH의 Na가 합쳐지면 NaCl이 됩니다. 소금이죠. 독성이 아예 없어져요. 네. 근데 그건 화학에서 공부하시고, 어찌됐든 영어의 neutralizing에는 아예 무력화하다, 무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neutralizing antibody의 의미는 가장 뛰어난 항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특정 항원 결합하는데,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스파이크 프로틴에 결합하는 항체가 형성이 돼야지 걔를 중화항체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얘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지나가다가 나중에 면역세포가 나중에 잡아먹으면 끝인 거죠. 바이러스는 무서운 게 증식이 무서운 거죠. 숫자가 적을 때는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중화항체가 아닌 부분, 비중화항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스파이크 프로틴에 붙지 않고 좀 다른 데 붙는 항체들은 그렇게 강력한 기능을 발휘 못하겠죠. 다른 데 붙어도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 버리면, 스파이크 프로틴이 노출돼서 숙주세포와 결합하면 들어가 버리는데, 그냥 RNA만 들어가고 껍데기는 원래 버립니다. 거기에 항체가 붙어 있어봤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비중화항체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대신 비중화항체가 잔뜩 바이러스에 붙으면 얘가 무거워서 잘 이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항체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동을 못하고 돼 있으면 항체의 끝부분에는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를 유인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와서 그 바이러스 덩어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비중화항체는 중화항체만큼 강력한 역할을 못하지만 그래도 대식세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세포들이죠. 예. 그 개념 정도만 이해했다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아까 그림하고 좀 반복되는 거라서, 예, 백신 개발 방식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저와 모더나가 발표한 RNA 백신이 사실 핵심이고,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또 중복되는 부분이 다시 자세히 보시긴 하시는데, RNA 백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mRNA 백신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다 중복이네요. 지질 나노 입자로 보호를 했다. 그 다음에 뭐 혹시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mRNA는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서열만 바꿔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단점은 그거였죠. 초기에 DNA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라서 뭐 학부생이 실험해도 DNA가 분해돼서 없어졌어 이런 일 잘 없습니다. RNA는 실험하면 뭐 3주 동안 했는데 시료가 없어졌어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분해가 잘 되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기 때문에 저온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이제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인데, 사실 면역학을 어느 정도 잘 공부하셨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더 어려운데, 그림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자르고 이쪽. 네.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쪽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금 면역학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좌측하고 우측은 다른 내용인데 한 그림에 들어있긴 해요. 좌측은 일반 세포들이 자신이 건강한 세포인지 검사받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는 계속 필요한 효소나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용하다가 그 단백질이 오래되면 잘라서 폐기해서 아미노산 형태로 자른 다음에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해 버리는데 일부 단백질 조각을 자른 다음에 그걸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라서 프로테오좀이라도 잘라서 MHC1 분자, 클래스 1 MHC1이라는 거에 단백질, 잘린 조각을 붙여서 이렇게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검사해주는 세포가 오는데 무시무시한 세포가 오죠. 사이토탁식 T셀, 세포 독성 T셀이 옵니다. 그래서 얘가 자신의 수용체, 리셉터를 내밀어서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클래스 1, MHC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1타입이 있고 2타입 있죠. 클래스 1이 있고 클래스 2가 있고, 한글로는 MHC1 분자, MHC2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제시를 한 부분이 클래스 1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D8이라는 보조 수용체를 이렇게 결합시킵니다. 이 형태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세포가 정상세포다. 그럼 정상 단백질 조각이겠죠? 그러면 너는 이상이 없어. 그럼 그냥 갑니다. 이 사이토탁식 T셀이. 근데 만약에 이 세포가 DNA가 변형돼서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었다. 그럼 이 조각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의 조각이다. 그러면 너 감염된 세포니까 자살해야 돼. 라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물질을 뿌립니다. 퍼포린, 그랜자임이란 물질을 뿌리게 되면 이 세포는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이 일반적인 세포가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이고요. 자, 우측 부분은 항원 제시 세포들 있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대식 세포가 중요한 예시인데, 대식 세포가 잡아먹은 다음에 큰일 났어.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증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면역계의 가장 뛰어난 브레인 세포인 헬퍼 T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헬퍼 T셀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 과정인데, 우측 부분은 여기 매크로페이지, 대식 세포죠. 물론 다른 수지산 세포도 얘도 항원 제시를 합니다. 근데 대식 세포만 일단 잘 기억하시면 되고, 대식 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은 다음에 일부 조각을 항원 제시를 합니다. 그때 쓰는 물질이 클래스 2 MHC죠. 네, 클래스 2 끝에다가 바이러스 항원 조각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검사자는 누구죠? 헬퍼 T셀이죠. 예, 면역체계 브레인인 우리말로 조력자 T셀, 도움 T셀이라고 하죠. 헬퍼 T셀이 검사를 합니다. 얘도 T셀이니까 수용체를 내서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게 MHC2 클래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D4라는 보조 수용체를 결합시킵니다. 근데 결국 면역학에서 이거 다 외우셔야 되죠. MHC1을 쓰는지 2를 쓰는지 바꿔서 문제를 실제로 나왔죠. 기출문제도. 그 다음에 CD8인지 CD4인지도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방식은 클래스 1, 1하고 8을 곱하면 8이고, 여기 2하고 4를 곱하면 8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형태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브레인인 헬퍼 T셀이 큰일 났네. 아까도 똑같은 바이러스 조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B셀과 T셀을 찾아내서 대량 증식시켜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면역학의 기본은 아니고 면역학의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근데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면역학의 이제 일반적인 부분, 일반 세포들이 건강 검진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항원 제시 세포가
바이러스들이 잔뜩 침투했을 때 면역 체계에 보고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험에서 나온 건 항원 제시 세포는 MHC1을 갖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같습니다. 항원 제시 세포도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원 제시 세포들은 MHC1과 2를 모두 갖습니다. 일반 세포는 MHC1만 갖겠죠. 거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부분이고, 자, mRNA 백신을 사용을 했을 때의 효과죠. 백신을 맞는 이유는 뭘까요?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백신의 효과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메모리셀을 남기는 게 목적이죠. 기억세포를 남기면 나중에 동일한 항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빠르게 증식하고 빠르게 형질세포들을 만들어내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백신의 목적이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mRNA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인데 쉽죠.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신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저의 백신이에요. LNP, 지질 나노 입자에다가 mRNA를 집어넣었죠. 짧은 mRNA이고 얘는 당연히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 수 있는 mRNA입니다. 얘가 일반 세포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 얘가 항원 제시 세포에 들어가야 되겠죠. 항원 제시 세포는 이제 면역 세포의 일종이고 대식 세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식 세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mRNA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얘도 당연히 5' 캡, 3' 폴리 AK를 붙였겠죠. 파이저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연히 붙입니다. 그러면 이 대식 세포가 나의 mRNA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라이보솜을 붙여서 번역을 시켜줍니다. 그럼 스파이크 프로틴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근데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조각을 MHC2에다 붙여서 이렇게 항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헬퍼 T셀이 인식을 하고 큰일 났다. 이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와서 증식하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이 항원에 맞는, 이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B셀과 T셀들을 찾아내서 대량으로 증식시키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B셀하고 T셀들은 곧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최종 목적은 메모리셀을 남기는 거죠. 네. 기억세포를 남겨놓으면 결국 면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실제로 진짜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초기에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림하고 잘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면역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 기출된 거에서 살짝 번화간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출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쪽은 쭉 그 설명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질 나노 입자 LNP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 나노 입자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나노, 크기가 작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크기가 라이포솜은 기존에 사용을 해왔지만 좀 크기가 큽니다. 나노 입자는 크기가 작아서 효과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공개하지 않죠. 어찌됐든, 나노 사이즈는 10의 -9승미터에 해당하죠. 하여튼, 아주 작은 입자라는 것만, 생물에서는 작은 입자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2020년에 파이저와 모더나가 승인을 받았고 최초로 개발된 게 2018년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제품을 만든 거고요. 또 한 가지 보고한 거는 PEG를 부착했다고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보고를 했습니다. PEG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LNP는 아니고 LNP에 해당하는 그림은 없어서 다른 거에서 따왔는데 이제
중심 입자가 있고 여기에다 PEG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사로 사람 몸에 투여를 하죠. 근데 PEG를 붙이는 장점이 면역 체계가 이게 외부 물질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PEG가 이렇게 긴 물질들인데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는 외부 물질인지 식별을 할 때 컨택을 해야 되죠. 딱 만져서 내부 물질이야 외부 물질이야를 판단하는데 이게 막 흐늘흐늘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판단을 못합니다. 실제로 라이포좀에도 주로 PEG를 붙여서 면역세포를 피했었죠. 그 기술을 같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뭐 PEG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인데 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근데 하여튼 PEG라는 걸 붙여서 면역 체계 공격을 회피했다. 그 다음에 PEG가 붙으면 장점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진다. 또 하나는 이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쉽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배출되려면 부피가 크면 물이 같이 딸려 나가요. 전하가 많기 때문에 물이 많이 딸려 나가면 소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변량을 줄이게 됩니다. 인체는. 그래서 이게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냥 가볍게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테이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죠. 자, 기존의 약물 전달 체계에서 대표적인 건 우측의 라이포좀이었죠. 라이포좀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포막과 거의 동일하죠. 실제로 세포를 초음파 같은 걸로 깨면 작은 라이포좀들이 형성이 됩니다. 세포막과 유사한 성분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소수성 꼬리, 친수성 머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은 물이 들어있는 거죠. 예. 친수성 환경이고 여기에다 친수성 약품을 집어넣을 수 있고 소수성 약품은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따로 붙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호밍 펩타이드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항체죠. 그래서 강력한 항암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붙여서 얘를 투입하게 되면 일반 세포에는 안 붙고 암세포에 가서 붙으면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연구도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PEG로 면역세포를 회피했다고 했는데 원래 라이포좀에는 PEG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스텔스 라이포좀이었죠. 예. 그래서 스텔스 비행기처럼 면역체계가 면역세포가 잘 찾아내지 못한다. 그게 기존에 발달해왔던 라이포좀 기술이었는데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이제 지질 나노 입자를 썼다고 했고요. 얘는 나노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란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질을 쓰는데 단일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기업 비밀이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고 그냥 뒤쪽에 표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친수성 머리 얘는 인지질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지질을 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질만 쓰면 되는 거죠.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가 형성되면 되고 이 내부는 소수성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PEG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원하면 항체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항체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결론 이 테이블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포점은 기존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막과 같죠. 지질 나노 입자 LNP는 인지질 다양한 지질을 쓸 수 있는데 단일층이다. 그래서 내부가 수용성이고 친수성이다. 네. 그 다음에 PEG를 붙일 수도 있고 항체를 붙여서 타겟팅을 할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냥 요 LNP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코로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까지 좀 같이 정리를 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기출된 부분보다 살짝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 부분은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공부하시고 다 까먹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 핵심 내용 부분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질문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잠깐 보시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가 중요하죠. 스파이크를 잘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엔벨롭 당연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는 정확히는 S 프로틴, 스파이크 프로틴 3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고, 하여튼 스파이크 단백질로 구성된 스파이크가 있고, 걔가 숙주세포로 침투하는데 핵심이다. 그리고 숙주세포의 수용체는 ACE2 수용체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파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다 보셨고,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난다는 거, 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죠. 복제, 전사, 번역.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건데, 얘는 좀 어렵지만, 글쎄요, 뭐 출제되면 공부하시면 대부분 못 맞출 거예요. 근데 남들 못 맞추는 거 맞추시겠다 그러면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고, 대신 그림, 뒤쪽에 그림을 잘 보시면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RT-PCR 부분은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근데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RAT가 빠졌네. 신속 항원 검사도 당연히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질문 하나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백신은 타겟이 스파이크 프로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 이제 잘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은 mRNA 백신이라는 거 중요하고, 인공적으로 합성했다 일부러. 그리고 변형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일부러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LNP를 사용했고 PG가 부착됐다. 또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X 하셔도 되고,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뭐 코로나가 출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수년 내에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 공부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